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 사고 속보로 시작합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 실종자 한 명이 지하 1층에서 발견됐습니다. 건물 잔해 밑에 있다 보니 아직 밖으로 꺼내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현장을 연결합니다. 정상빈 기자. 자, 지금 구조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네, 이미 해가 져 주변이 어두워졌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실종된 6명 가운데 1명이 붕괴된 건물의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초소형 카메라인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 지하를 한 층씩 정밀 수색하던 중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붕괴된 건물의 고층 부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잔해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와 철근이 발견 장소 근처에 두텁게 쌓여 있어 구조 인력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작업자의 신원과 생사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소방당국은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발견 장소 근처의 잔해를 치우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잔해가 많이 쌓여 있어 완전히 구조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건물 옆에 서 있는 이 크레인이 상당히 위험해 보인단 말이죠. 해체를 시작했습니까? 아직입니다. 1,200톤 규모의 대형 크레인이 전북 군산에서 이곳으로 급히 이송되고 있지만 당초 예정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대형이고 다 분리를 해서 트레일러 20대에 나눠 싣고 옮기기 시작하면서 도착도 늦어진 건데요. 오늘 밤 9시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대형 크레인 조립은 내일 아침부터 이틀 동안 조립 과정을 거친 뒤 오는 일요일 기울어져 있는 기존의 타워 크레인 상부부터 드러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의 크레인은 건물에 고정하는 지지대가 빠져 있어 2차 붕괴 사고까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요. 크레인 해체 작업이 끝난 뒤 아직 건물에 붙어 있는 거푸집과 붕괴한 잔해들도 치워지는 일요일쯤에야 구조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오늘 발견된 실종자는 지하 1층에 있었고 다른 이들은 대부분 26층부터 28층까지 상층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거운 잔해도 잔뜩 쌓여 있고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다 보니 수색부터 구조까지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반적인 수색 상황을 이다연 기자가 정리합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 오늘 사고 현장엔 구조대원 85명과 구조견 10마리가 투입됐습니다.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드론은 물론 음향 탐지기와 열화상 장비, 내시경 카메라 등도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밀 수색, 그래서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층별로 하나씩 정밀 수색을 한 것이죠.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이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구조견들이 특이 반응을 보인 26층에서 28층까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14분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무너진 건물의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분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1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무거운 잔해가 너무 많아 장비를 넣을 통로 확보가 힘들었고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은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만 흘립니다. 한때 신호가 가기도 했던 실종자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6대 모두가 꺼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실 바라는 게 하나예요. 구조하는 거. 먹는 것도 미안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 것도 미안하고 잠을 자는 것도 미안해요. 추가 수색 작업은 더 조심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붕괴된 지점이 잘려나간 낭떠러지처럼 위험한 데다 온갖 잔해물들이 뒤덮고 있어 구조대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이라든지 누군가가 또 희생을 통해서 내 가족 살리자고 다른 사람 희생해가지고 하지는 말아달라. 눈과 겨울 강추위도 수색 작업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천금 같은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붕괴가 막 시작될 당시 39층 옥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작업자들 입에서 무너졌네, 무너졌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 당시 상황을 우정훈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아파트가 붕괴되기 10분 전쯤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39층 공사 현장입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씨에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아래로 흘러내리며 움푹 패이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거푸집이 쿵 소리를 내며 위로 튑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짜증 섞인 한탄을 내뱉습니다. 이발 다. 39층 바닥이 서서히 내려앉자 노동자들은 서둘러 대피했고 그 직후 아파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최상층인 39층에서 작업하던 콘크리트 타설업체 관계자가 촬영한 이 영상에는 천장 상판인 슬래브와 거푸집을 이루는 구조물이 콘크리트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붕괴가 시작된 정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감리와 안전점검 전문가는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한 달 전 광주 서구에 제출된 4분기 감리보고서엔 사고가 난 옥상 골조공사의 품질이 확인됐고 시공의 정밀성도 확보됐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 업체는 착공 초기와 건물이 15층까지 올라갔을 때 각 한 번씩만 콘크리트 타설과 거푸집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정작 사고가 난 23층부터 38층에 대한 안전점검은 골조공사가 다 끝나는 이달 말쯤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점검과 구조감리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소위 좋게 얘기하면 현대산업개발의 협력업체고 나쁘게 얘기하면 소위 기생하고 있는 용역회사들이 과연 다만 이 영상만으로 붕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을 형사 입건하고 감리업체 책임자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골조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3곳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은 이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 분노하고 있고 실제로 광주시는 아파트를 아예 부수고 다시 짓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회사는 사과한 것과 다르게 법적 책임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붕괴된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면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도. 올 연말 새 아파트에 들어갈 꿈을 꾸던 입주 예정자들도 현대산업개발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인터넷 등에서 강한 불만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에 시공을 맡겨 3,200여 세대를 지을 예정인 재건축 조합도 조합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자진해서 현장에서 이제 나가주면 제일 좋은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제.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이 범죄에 책임을 다하고 광주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보다는 그런 이윤만을 내세우는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진 이런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 사고 직후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도 않고 돌아섰던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기에 쫓겨 서둘러 공사하지도 않았고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책임부터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광주광역시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네,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거푸집이 붕괴됐습니다. 강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강풍 때문에 공사를 미리 중지시킨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커다란 건물 구조물이 맥없이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구조물을 지지하는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여기 이제 카운터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그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넘어지는 소리. 그때 처음에 이제 깜짝 놀랐었죠. 쾅이나 펑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제. 오늘 낮 12시 반쯤 1층 필로티 구조물 외벽을 만들기 위해 설치된 높이 6m, 길이 30m 규모의 거푸집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전부터 분 강풍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다는 게 건설사의 설명입니다. 거푸집 해놓고 양생을 콘크리트 양생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힘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좀 심하게 바람이 불면 좀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사 측은 사고 사실을 소방과 경찰은 물론 관할 구미시청에조차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기본 골조에 피해가 없는 단순 사고였다는 겁니다. 구미시는 건물 현장이 붕괴된 것 같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사고 발생 2시간 뒤에야 현장에 나가 점검을 벌였습니다. 신고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았고요. 민원 전화는 참 한 2시. 구미시는 어제 해당 건설 현장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벌였지만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국내에서도 1, 2주 안에 우세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감소세가 꺾여서 확진자가 반등하는 시점, 그러니까 5차 유행이 조만간 온다는 건데 정부는 그 전에 최대한 확진자를 줄여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부터 강화하기로 했고요. 지금의 거리 두기가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역대 최다를 찍은 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500여 명씩 가파르게 떨어지던 확진자 감소세는 최근 하루 평균 200명대로 둔화됐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1, 2주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수학적 모델링은 이번 달 안에 50% 이상 넘을 거다, 분율이. 그리고 2월 달 안에 거의 80에서 90%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의 감소세가 멈추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시점이 5차 유행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확진자 수를 최대한 줄여놔야만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규모와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해외 입국자의 방역 조치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입국한 확진자가 119명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해외 입국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추정돼 국내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자가용이나 방역버스, 방역택시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기존의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 요건을 48시간으로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을 때 한 달 안에 입원 환자가 급증했던 만큼 현재 40%까지 떨어진 중증 병상 가동률도 더 낮출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방역 대책을 포함해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내일 발표합니다. 오미크론 위험이 임박하면서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먹는 치료제가 오늘 국내에 도착해서 당장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환자들에게 처방과 투약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먹는 치료제는 증상이 발현된 지 닷새가 지나기 전에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처방이 중요한데요. 정부는 코로나에 맞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문이 열리고 보온재로 꽁꽁 쌓인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내려옵니다. 첫 도착 물량은 2만 1,000명분으로 매일 1,000명씩 처방해도 3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치료제는 충북 오창의 물류센터로 옮겨진 뒤 전국 생활치료센터와 담당 약국 등 370여 곳으로 배송돼 내일부터 곧바로 환자들에게 투약됩니다.
오늘 저녁에 한 10시경에 그 물류 집화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전국으로 배송이 시작이 됩니다. 치료제는 확진된 날짜와 관계없이 증상이 발현된 지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투약받을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증상이 생긴 확진자 가운데 65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면서 입원하지 않은 경증, 중등증 환자입니다. 정부는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65세 이상 확진자를 먼저 분류해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치료제 도입이 현재 8에서 9% 정도인 65세 이상 확진자의 중증화율을 낮추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도 효과적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급증했을 때에 낮은 중증화율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증화 진행되는 환자의 수 자체를 억제하는 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만 치료제와 별개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접종자에 비해 2차 접종자는 감염 예방 효과가 58.2%, 3차 접종자는 80.9%에 달할 정도로 백신 효과는 크다는 겁니다. 위중증 예방 효과 역시 2차 접종까지 마쳤을 때 92.3%, 3차 접종 완료군에선 100%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또 유럽의약품청이 3, 4개월마다 반복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면역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향후 접종 전략을 세울 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차 접종 시행 여부에 대해선 현재는 3차 접종 추진에 주력하고 지속 효과를 분석하며 대비하는 단계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병철 씨의 사인이 심장 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기 나흘 전에 모텔 내부에 있는 CCTV 화면에 모습이 잡혔는데요. 심하게 휘청거리고 주저앉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제보자 이병철 씨가 묵었던 숙박업소. 지난 7일 밤 난간을 짚고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가고 길을 걸을 때도 심하게 휘청입니다. 9분 뒤 다시 나타난 이 씨는 계단에서 앞으로 넘어져 10초 정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씨는 다음 날 마지막으로 외출했다 흰색 비닐봉투를 들고 돌아오는 장면이 CCTV에 잡힌 뒤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수임료로 20억 원 상당의 주식 등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았다는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제보했습니다. 오늘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로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심장 질환에서 나타나는 대동맥 박리와 파열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이상의 동맥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2배일 정도로 심장 비대증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볼 때 마지막으로 포착된 8일이나 그 이튿날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간간히 물통도 나오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그게 안 나오더라는 거지. 잘 왔다 갔다도 안 하는 거 같고 그때 이상하게 됐겠죠. 경찰은 시신 주변에 혈흔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시신이 부패할 경우 보이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병이 없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가 사망 당시 수건을 물고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추측과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하게 부검 소견을 공개했다며 앞으로 혈액과 조직, 약동물 검사 등을 거쳐 사인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아이의 고통을 생각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경남 남해의 한 아파트. 119 구급대원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뒤를 이어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는데 계모 A씨는 아이를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이 악화된 피해 아동을 넘어뜨리고 복부를 밟은 건 사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면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행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좌절과 고립감,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1심에서의 30년형은 굉장히 적고 하나의 선례가 돼서 아동학대 살인죄에서 이보다 낮은 형들이 선고될까 봐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앞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현대차 디자이너 고 이찬희 씨의 죽음 뒤 회사는 조직 문화에 무엇이 문제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디자인 센터의 점수는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바뀌었을까요?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문조사의 여파를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촉망받던 한 디자이너의 죽음. 하지만 디자인 센터의 책임자는 부담스럽다며 빈소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아했죠.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었는데. 한동안 말을 아끼던 디자인 센터장은 한 달 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무책임한 내려놓음이 아닌 책임감 있는 회복을 강조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찬희 씨의 죽음 직후 현대차는 회사 차원의 조직 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제를 찾아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사. 예상대로 디자인 센터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한 임원이 실장, 팀장, 책임들을 모아놓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이 임원이 소통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실망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도 아마 장관들이 뭔가 압박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위로를 하고 어떻게 보면. 고 이찬희 씨의 동료 11명은 익명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윗사람 말이라면 스케줄 고려하지 않고 열정을 빌미로 대응. 상급자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아 번아웃이나 우울증에 걸릴 상황. 조직 문화 진단 때 많은 내용을 썼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리고 디자인 센터장은 지난 12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남의 돈 받아 먹으려면 그 정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일터에 대한 생각 자체, 그런 일터라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현대차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개인에 따라 변화의 체감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과로 자살로 인정받는 자체가 어렵다 보니 통계를 믿을 수는 없고 전문가들은 한 해 3, 4천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과로 자살은 개인의 정신력 탓을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죽음입니다. 이어서 차주혁 기자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 만에 취업한 회사. 회사는 그를 공지에 몰아넣고 멘탈을 탓했습니다. 넌 인마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갈 때까지 갔다는 게 뭔 얘기하는 건지 알지? 네. 기회가 없다고. 그래서 네. 멘탈 진짜 약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돼. 그는 이 통화 다음 날 죽음을 택했습니다. 현대차 디자이너 이찬희 씨의 죽음. 현대차는 예민한 성격을 거론하며 개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현대차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자동차가 오피셜리 개인적 문제라고. 개인적 문제인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은 사회적 문제예요. 과로 자살로 희생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2020년 자살 13,000건 가운데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공식 분류된 건 492명.
4%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찬희 씨도 서승우 씨도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적 문제로 분류됐습니다. 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4,900명.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과로,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압박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실무에서 보면 사실 12,000명의 자살자분들 중에 한 30에서 40%에 이르는 이 분들이 업무상 사유로 자살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국 기업들에 남아있는 군사문화, 과도한 경쟁, 장시간 노동, 그리고 자살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사회인식. 사회가 좀 변해야 된다.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봤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는 살아남은 거고 버텨온 거지 않습니까? 이 과로 자살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넓어졌으면 좋겠다. 일본은 2014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로사를 따로 공식 분류하고 과로사 방지법도 만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과적 자살도 과로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2001년 한국보다 높았던 사회 전체의 자살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매일 36명이 자살합니다. 자살률은 OECD 평균 2배가 넘는 압도적 1위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설 전에 양자 TV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두고 추가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수원여대 겸임교원 선발과 관련해 허위 경력 논란이 커지자 시간 강사는 공채가 아니라서 자료를 보고 뽑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김건희 씨는 면접을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수원여대 공채 자료를 공개하며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학 측 자료를 보면 당시 겸임교원 공채 지원자 6명 가운데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씨를 포함한 3명이 면접에 올라온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최선을 다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는 등 엄연히 존재하는 직접 피해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욕한 데 대해서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교수 추천을 받고 바로 위촉돼 경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공채로 알았다면 실제 수상 경력과 전시 경력을 모두 썼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이 잇따라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을 파헤치겠다며 이 후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의혹 폭로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지. 민주당은 숨진 제보자의 사인을 심장질환으로 추정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자 반격에 나섰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이재명 후보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간접살인이란 막가파식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제 흑색선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양측의 장외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두 후보 측은 설 전에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초청 토론의 형식으로 국정 전반을 다루기로 했는데 토론에서 배제된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선을 55일 앞두고 MBC 100분 토론이 여론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자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2.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8.8%로 오차 범위 안에서 혼전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지경 기자입니다. 대선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사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32.8, 국민의힘 윤석열 38.8, 정의당 심상정 2.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2.1%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격차는 6%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연초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다시 오차범위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재명 47.3, 윤석열 35.1%, 12.2%포인트 격차로 이 후보가 앞섰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선 찬성 48.6, 반대 38%로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누구로 단일화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윤석열 42.1, 안철수 39.8%로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1대1 가상 양자 대결에선 38.5 대 46%로 윤 후보가 7.5%포인트 앞섰고 이재명 대 안철수 양자 대결에선 33.8 대 47.3%, 안 후보가 13.5%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35.6,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7%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5, 국민의힘 42.4, 정의당 4.3, 국민의당 4.7, 열린민주당 1.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100분 토론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으며 이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네, MBC는 유력 대선 후보를 모시고 정치 현안에 어떤 입장인지 또 어떤 정책에 주력하는지 알아보는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야죠. 최근에 지지율 상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도덕적으로 믿을 만한가, 가족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저를 다시 보기 시작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예상은 윤석열 후보한테 돌아갈 거다, 지지율이. 유권자의 마음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정치인이 말한다는 건 좀 오만하죠. 네.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또는 다방면의 뭐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럼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단일화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계속 가능성을 부인을 하셨습니다. 자, 나는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고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또 제가 정권 교체를 하러 나왔습니다. 단일화 이야기는 주로 양당에서 나옵니다. 기득권 양당이 어떻게든 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일화의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를 제외한 여론조사가 낫다고 보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단일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혀 고려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두 분만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두 자릿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사실은 그 뒤에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후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국민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 관련된 얘기입니다. 의석이 지금 3석이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국정 운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180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당선이 된다면
우선 국민통합 내각을 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좌우 가리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를 기용해서 그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요. 과학 중심 국가를 이제 핵심 슬로건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과학 중심 국가, 어떤 국가입니까?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정치로 바꾸자는 그런 뜻이고요.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를 확보하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 네네. 그러면 우리는 경제 5대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어떤 겁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공급 확대.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들. 활성화. 예. 네. 청년들, 그다음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저는 시행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다음 대통령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다시 앞으로 20년 먹고 살 그런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현 시대에서는 과학기술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가장 이해가 높은 저 안철수가 그 일 꼭 해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였습니다. 새해 첫날 한 골판지 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2달 전 같은 회사 다른 공장에서도 또 다른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가 반복돼도 기계는 멈추질 않았고 회사는 바뀌질 않았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안산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 전날 밤부터 야간 작업을 하던 43살 박모 씨가 골판지를 옮기는 기계에서 종이를 빼내려다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경보장치나 안전잠금장치는 물론 감독관도 없이 작업을 하다 자신의 생일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새해 희망을 이야기하던 그 새벽에 이 노동자는 사망하였습니다. 2022년 들어 첫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1월 30일 전남 장성의 또 다른 골판지 공장에서도 38살 황모 씨가 비슷한 기계에 끼었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기계가 멈추지 않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되는 등 온몸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국내 골판지 생산 1위 기업인 대한그룹 계열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기계에 덮개가 없어 옷이 빨려 들어갈 우려가 크고 비상정지 버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회사 측이 개선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작년 10월 안전관리 문제점을 160건이나 찾아내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가 합리적으로 지적한 안전 문제를 방치한 결과 중대재해를 부른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도 안전 불감증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고 예방 노력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새해 첫날 사고 현장에서도 안전조치 위반이 88건이 적발됐고 과태료로 7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상당수가 노동자들이 이미 지적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그룹이 내세우는 첫 번째 경영 이념은 안전 우선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과 2017년 추락사고와 끼임사고로 2명이 숨졌고 2020년에도 1명이 고열 설비에 빨려 들어가 화상을 입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얼마 뒤 경찰차가 도착하고 곧이어 구급차도 건물로 향합니다. 4시간 반쯤 뒤 경찰이 인근의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 이 남성을 끌고 나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7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숨진 여성의 어머니도 와 있었는데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며 여성을 집안 화장실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도와달라는 딸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들어가려 했지만 남성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범행 후엔 어머니를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하기 직전에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흉기로 위협을 해서라도 연애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여성이 거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전 여성을 스토킹했던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 남성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6년 전 부산에서 일가족 5명이 타고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급가속이 되면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고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6년 만에 관련해서 첫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엔진 결함으로 인한 급가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자 갑자기 속도가 붙습니다. 좌회전 직후부터 걷잡을 수 없이 내달립니다. 가속이 붙은 차량은 주차된 트레일러를 정면으로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할아버지 한 씨를 제외한 할머니와 딸, 손주 등 4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한 씨는 사고 당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봤습니다. 브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해서. 가족들은 엔진 결함으로 인한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 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가 고압 펌프의 플랜지 볼트 풀림과 기름 유출 현상을 미리 알고도 차량을 강제 리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고 측이 확보한 현대차 내부 문건에 의하면 현대차는 사고 2년 전인 2014년부터 이 문제를 인지했고 2015년 회의록엔 플랜지 볼트 풀림을 안전상 심각한 품질 문제로 경고했습니다. 이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고압 펌프에서 경유가 새어나와서 엔진 오일과 섞였다는 겁니다. 흡입 공기와 같이 연소실로 들어가서 엔진 급가속이 발생을. 하지만 6년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족들이 제기한 손배소를 기각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이 노후돼 감식이 어려워 증거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난 6년간 직접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했던 가족들은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고 다 하나 너도 피해 입었으니까 너가 밝혀 이러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기각이라는 결과를 두고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항고를 할지.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짜리 여자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아이를 혼자 방치하거나 벌을 주는 등 각종 학대 행위가 3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가 항의를 하자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보는 MBC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하남의 한 어린이집. 다른 아이들은 탁자에 둘러앉아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만 혼자 떨어져 유아용 매트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있는 아이에게 교사가 다가와 이마를 툭툭 치고 거칠게 일으킨 다음 번쩍 들고 화면 밖으로 나갑니다. 앉아있던 아이가 저린 듯 다리를 펴자 교사가 다시 양반다리를 시킵니다. 이 자세는 20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빗자루질을 하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끌어당겨 벽에 세웁니다. 너무 손이 떨려서 그냥 보자마자 그냥 아찔하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일들이 그냥 내 아이한테도 일어났다는 게.
부모들은 아이를 수시로 정해진 공간에만 혼자 있게 벌을 줬고 이는 정서적 학대였다는 입장입니다. 난 매번 선생님한테 이쁨 받지 못하고 혼내는 아이.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온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도 급식을 가장 늦게 받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밖에다 먹으라고 그랬어. 밥을 왜었어? 그럼 선생님이 한테 화내? 응. 어떻게 화내? 밥 안 먹으나 늦게 먹으나. 지난해 9월부터 11월 초까지 CCTV에서 부모가 확인한 이런 식의 아동학대만 30건이 넘었습니다. 가해자는 모두 53살 담임교사인 한모 씨였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해서 부모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시간, 2시간 목을 놓아서 울어요. 엄마, 선생님 싫고요. 어린이집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따졌더니 교사는 학대한 적이 없다고 했고 원장은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쇼크를 받아 입원했다고 문자를 보낸 다음 오히려 피해 아동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연락도 안 받다가 경찰 신고하시고. 진짜 대단해요. 어머니 글을 엄청 올리시고 서실 쓰시더라고요.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원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한 씨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지만 이 교사는 아직도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죽음을 묻기 위한 재판이 열렸는데 회사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회사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이게 처벌이냐면서 다시 분노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4월 23살 이선호 씨는 평택항 컨테이너에서 나무 조각을 줍다가 400kg 쇠벽에 깔렸습니다. 안전핀이 풀려 있어 지게차가 날개 한쪽을 밀었을 때 반대편 날개까지 떨어진 겁니다.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었고 제자에게 보고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 법원은 원청인 동방 직원들과 지게차 기사 등 5명에게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5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컨테이너에 안전장치 고장이 있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여서 과거 비슷한 사건들의 양형 정도도 고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동방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애초에 검찰의 구형 자체가 가벼웠고 재판부 역시 깃털만큼의 무게만 선고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예상했던 거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슬픔,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삶의 희망을 강탈당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춰 사업자와 경영 책임자들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제작한 아기 상어 영상이 세계 최초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역사상 최초의 기록인데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 BTS의 활약에 이어서 아기 상어까지 한국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처음 공개된 이 영상이 6년 만에 유튜브 누적조회 100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78억 전 세계 인구가 최소 한 번 이상 봐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로 아기 상어가 만든 신기록입니다. 조회수 2위에 오른 가수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 영상보다 23억 뷰나 많습니다. 아기 상어의 성과는 조회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동료 최초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진입, 장난감계의 오스카상인 올해의 토이 어워드 이관왕 수상과 함께 20개국 언어로 번역돼 240여 개국에서 시청 중입니다. 또 미국 메이저리그 응원가와 해외 방송국들의 로고송으로 활용되는가 하면 지난 2020년에는 레바논 시위 현장과 코로나 극복 현장에서 울려 퍼지며 아동용 캐릭터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이런 동요, 나아가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노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또 아무도 못 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아기상어가 이렇게 성공한 건 가족 중심의 인류 보편적 서사에 쉽고 중독성 강한 노래와 율동이 결합했고 유튜브와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플랫폼 전략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미키마우스나 이런 캐릭터들도 작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확장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아기상어도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글로벌 캐릭터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아기상어. 곧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영화로 제작돼 더 확장된 세계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는 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강북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중심의 정책이 주택 공급 부족과 주거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재건축 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서울의 경우 최대 250%인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건축으로 늘어날 주택 일부는 환수해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과도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의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 기조와는 다르다는 지적엔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실용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는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생긴 한전의 적자를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짐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 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을 것입니다. 전기료 인상은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란 지적엔 먼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부터 마련한 뒤에 전기 요금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집권하면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되 결과에 확실히 책임지게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어제 저녁부터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돌연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선대위도 쇄신을 선언하면서 총사퇴를 결의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후보직 사퇴나 단일화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무거운 표정으로 심상정 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심 후보가 어젯밤 현재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일정 중단을 선언한 뒤 연락이 끊어지자 직접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후보 연락이 안 돼서 혹시나 의원실에는 후보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러 왔는데 의원실 역시도 현재 후보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고양시 자택에서도 심 후보의 기척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와 대조적으로 다수 여론조사에서 5% 아래 지지도에 머물자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장시간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칩거 선언 직전에 참석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국민들께 아직 믿음을 드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또 많은 고민이 됩니다. 곧 여러모로 성찰의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도부 회의와 의원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후보의 쇄신 의지에 발맞추겠다며 선대위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심 후보가 전면 칩거에 들어가면서 거취나 단일화 문제까지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정의당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심 후보를 믿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희망의 메시지를 반드시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구하겠지만 위협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응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뒤 나왔던 미국의 경고.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but of course I wouldn't want to preview anything at this stage.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오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인 6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부품 등을 조달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또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도운 러시아인과 러시아 기업 한 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거래는 금지됩니다. 미국은 나아가 이들을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면 유엔 회원국은 이들을 추방해야 하고 자산은 동결돼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물자 조달 활동도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외교를 추구한다는 약속은 변함없다면서도 향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작년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응징을 하지 않았던 것과 180도 다른 대응입니다. 이번 발사 당시 이륙이 일시 중단됐던 공항 관제센터의 교신 내용이 공개됐는데 당시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박했습니다. National security threats going on, and we are not allowing aircraft to just maneuver in the area. There's ground stops, all departures, all airports right now. 미국 언론들은 외교적 해법을 고수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응이 무슨 효과가 있냐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이 제재를 계속한다고 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만 계속돼 북미 관계가 답을 찾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터키에서 훈련 중인 축구대표팀엔 이름은 박지성과 같지만 손흥민을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2002년생 막내 엄지성 선수를 김태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자신의 롤모델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K리그에서 재현했던 엄지성. 골을 넣었을 때 따라해보고 싶었던 세리머니였어요. 대표팀에서도 손흥민이 제일 보고 싶다고 밝힌 20살 막내의 첫 과제는 선배들과 친해지기.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방문 두드리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저 지성입니다. 누구요? 지성이요. 엄지성이요. 잠시만. 네. 저도 지성이를 처음 봐가지고 저도 어색해요 지금. 지성이라 하길래 박지성 선수가 또 터키 놀러 오셨나. 이른바 대표팀의 방털기 난이도는 16살 차 맏형 이용의 방을 향하며 점점 높아졌고 가져가. 열심히 해. 그래. 또 알아서 잘하는데. 오. 네, 흥민이처럼 성장 잘해서. 마지막 방에서 긴장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누구야? 저 지성입니다. K리그 최고의 파이터 김태환.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거 누가 시켰어? 야 근데 너 흥민이 운동 많이 하더라. 아, 네. 형들이 기살려주기에 나선 엄지성의 강점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슈팅 능력. 특히 손흥민과 황희찬 등 측면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합류가 불투명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앞선 2차례 평가전에서 엄지성이 보여줄 모습에 기대가 큽니다. 어린 나이여도 운동장 안에 들어가면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 그 태극마크 단만큼 책임감 가지고 죽기 살기로 뛰고 나오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자신이 9개 구단에 모두 전화를 걸어 현역 연장의 꿈을 이룬 선수가 있습니다. 38살에 유광 점퍼를 입게 된 LG 김진성 선수를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1년간 정들었던 NC 유니폼을 벗게 된 김진성. 새로운 직장은 잠실 야구장입니다. 첫 출근 일정은 구단 용품 수령. 말로만 듣던 유광 점퍼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멀티페이스 유니폼은 원래
이쁘니까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무광점퍼 입을 수 있게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LG의 새 둥지를 틀기까지 38살 김진성은 모든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9개 구단에 직접 전화와 문자를 돌렸습니다. 직접 다 전화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면 문자나 뭐 카톡을 남기고 테스트라도 볼 준비돼 있습니다. 너가 무슨 이제 테스트냐, 김진성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예. SK와 넥센 시절 1군 마운드에 서보지도 못하고 모두 방출됐지만 2011년 신생팀 NC에 입단한 이후 꾸준하게 실력을 끌어올려 2020년엔 NC의 필승조로 한국 시리즈 6경기 연속 등판과 무실점으로 창단 첫 우승을 일궈냈던 김진성. 이번 겨울 또 한 번 방출 통보를 받았지만 담담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는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실에서 유독 강했던 김진성은 올해는 자신감에 간절함까지 더해 팬들에게 우승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LG가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차디에 찬 겨울바람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 내내 버티던 강추위는 내일을 기점으로 잠깐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하늘이 맑아서 출근길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떨어집니다. 철원이 영하 18도 등으로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강원도와 경기 북부는 영하 15도를 밑돌겠고요. 서울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한방눈이 쏟아진 서해안 지방과 달리 동쪽 지방은 수일째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조주의보가 오늘 서울에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서울은 진눈깨비 형태로 와서 내리는 양이 많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해안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 산지는 눈이 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6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0도, 대구 5도, 광주 4도로 오늘보다는 약간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이맘때 겨울 추위가 나타나겠고 다음 주에 추위가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